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과정을 맡은 정상대 교수입니다. 1부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세션으로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자가 15분 정도 연달아서 발표를 하고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주제가 서로 다 연결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토론은 세 분의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2019년 국가회계기준 재개정 현황을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한소영 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국가회계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소영입니다. 저희 팀은 국가회계 기준이라는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을 만들고 개정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회계기준원이나 이쪽 업무랑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정부회계학회에서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재개정 현황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회계기준 중에 국가회계 기준이 중심점이 되어서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국가회계 기준 자체에 개발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회계학회에 계시는 우수한 교수님들께서 저희 회계기준의 개발과 발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주제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큰 네 가지 주제는요. 우선 국가회계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국가회계 기준이 재개정되는 절차가 어떤 가버넌스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에 개선될 예정인 연차개선 과제를 소개드리고, 여기서 소개되는 연차개선 과제들은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회계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될 과제들을 갖고 있는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국가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회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국가재정법이 가장 큰 목법이고요. 국가재정법에서 국가회계법에 관련한 국가회계 결산보고서의 구성과 국가회계 기준에 대해서 국가회계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관련 시행령에서 이제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가회계 기준과 이 기준은 5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 0으로 되어 있는 법령이고요. 이 법령 58개 조문으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준서 형태의 22개의 국가회계 예규를 제정해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법령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회계법상 국가결산서 보고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사실 민간에서처럼 국가재무제표 자체가 한 기업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그런 재무제표가 아니고, 국가 같은 경우는 예결산이라는 현금주의 정보들을 가장 메인으로 두고 거기에 세 번째 챕터로 재무제표가 추가적으로 보완 작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제도는 한 10년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중앙정부 기준에서는.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 조금 더 오래되셨는데,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쓰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회계 예규 22개 지침은 민간회계 기준과 유사한 체계로 22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결산을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실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시는 기획재정부 의사결정자분들을 위해서 국가회계 편람이라는 좀 편의성을 높인 기준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편람에는 국가회계 예규라고 보이는 이런 법령 체계들을 이쪽 편에 다 담고요. 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실무 사례나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해서 국가회계 편람이라는 책자로 개발을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궁금해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책자 실무를 원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회계 기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재개정 절차를 거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 제정 절차는 민간의 IASB나 입세스비 혹은 미국의 빠삽이나 미국의 공공부문을 규정하는 빠사부 이런 쪽에서도 다 유사한 재개정 절차를 갖추고 있고요.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요 기준 재개정 절차의 최고 의결 심의를 하는 곳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라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센터와 기재부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이나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완성되는 1년 기준의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연차 개선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 저희한테는 국가회계 기준 자체가 기준서 형태로 재개정된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그 이후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된 실적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 대대적인 개선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매년 그 해의 목표에 맞게 이제 기준 개정 사항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고쳐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촉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부교수 10년 이상이라는 경력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0년 이상이라는 경력 규정 자체가 저희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데 좀 장벽이 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제 요거를 부교수 3년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확정돼서 위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10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정부 측 위원 5분과 함께 15분의 위원회로 의결드릴 예정입니다. 여성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 위원회는 3년에 한 번씩 교체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위원회 추천될 수 있을 만한 교수님들을 계속 모으고 그다음에 같이 연구 과제를 실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회계 기준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우선 국가회계 기준 자체가 10년 전에 기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FRS 혹은 입세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있는 민간 혹은 공공부문의 회계 기준과 정합성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서 나오고 있지만 이걸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언제나 계속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 기준 개발을 해야 한다. 이 생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의 노력을 간략하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 정합성 노력을 위해서 기준서 형태로 이제 체계로 완전히 개편을 했었고 그리고 인간과의 불필요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라는 지침을 정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국가회계 개념체계 그리고 국가회계 프로젝트라는 장기 과제를 도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12월 20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본회의에서 의결될 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13개 정도의 연차 개선 과제를 기재부에 과제를 발굴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중에 5건의 과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정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개정 사항들을 취합했는지 보신다면 이제 결산을 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편의성을 좀 제공하자. 너무 어려운 기준이기 때문에 실무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주자. 이런 게 가장 큰
크기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정보 공시 항목들에 대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5가지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과제는 굉장히 좀 기술적이기도 하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관심 갖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재무제표 중에 순자산 변동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 순자산 변동표상에 전기기초 순자산을 표시할 때 이 전기기초 순자산의 보고금액, 수정 전 보고금액과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회계변경 누적 효과 혹은 전기요율 수정 손익 같은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 항목을 다 묶어서 수정 후 그냥 기초 자본으로 보여주게 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자 이런 개념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관은 이 보고 금액과 전기요율 금액을 1, 2번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보여주는 기관도 있었고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보고 금액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기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고 금액과 전기에 발생했던 회계변경 누적 효과나 전기 오류에 관련된 사항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표시 방식이 바뀌는 거라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공시되는 자료의 표준화 과제에서 진행된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퇴직수당 충당부채 공시 규정 역시 주석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데요. 퇴직수당 충당부채 역시 종업원 관련된 퇴직급여로서 보험 수리적 산정 방식에 따라서 2016년부터 연금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석 양식만 이렇게 기초와 증가 감소액으로 단순화시킨 주석 양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연금 충당부채는 이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근무원가, 그 다음에 이자 원가, 과거 근무원가를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단기 연금 비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손익을 단기 손익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보험 수리적 손익은 구분해서 자본 항목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주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같은 주석 양식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퇴직수당 충당부채 증가액이 5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지금 과거 버전에서는 5억으로만 하나로만 통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3.6억과 1.4억으로 구분해서 단기 손익 항목과 자본 항목, 자본 조정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성 형식을 개발해주지 않았지만 그 연금회계 처리지침을 준용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입장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과거의 관행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다양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두 기관에서 내는 모든 주석 양식이 일관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상의 편의성과 이해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선 사항들인데요. 임차 자산을 임차를 하고 나면 그 임차 자산을 자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질문을 저희 센터로 엄청 많이 하십니다. 자본적 지출을 했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별도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느냐? 답변을 할 때 저희 이제 당연히 자산 정의에 맞고 자산성이 있으면 인식하셔도 된다. 이게 답변인데 이 답변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보다 보니까 결산 담당자분들께는 비용인지 자산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별도 자산으로 하라는 답변 자체에서 이게 유형 자산으로 하라는 건지 현금으로 하라는 건지 이런 것 자체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아주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저희가 개정 과목을 하나 신설해서 임차계량 자산에서 발생하는 단기 비용으로 떨지 말고 임차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배분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으로 하시거나 혹은 성급 임차료로 하시거나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별도 유형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임차계량 자산이나 별도 항목을 만들어 드려서 이 개정 과목으로 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희 장단기 구분 문구가 조금 편람 내에서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보통은 1년
1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년 이상의 경우에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문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쓰는 자산을 자산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그냥 나 비용 떨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년 이상이라는 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대체되는 소규모 자산이거나 혹은 소모성 물품에 해당할 건데 그걸 저희 기준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셔서 1년 이상은 자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 보이고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될 때 장기의 개념은 1년 초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정비들을 요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사례랑 적용 사례에서 발견했던 다양한 혼재되어 있던 문구들을 다 일괄 조정해서 이번에 국가회계에서는 장기는 1년 초과 개념이다.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정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관련 법령들이 개정될 때 저희 정의랑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규를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9년에는 사실 그렇게 논의사항이 있는 재개정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벽을 좀 낮추는데 저희가 힘을 썼기 때문에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를 올해의 성과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을 10월달에 모셨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를 올해 넘기기보다는 저희가 준비한 거는 2020년에 진행을 하고 올해는 편람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결산 담당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에는 어떤 과제를 저희가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4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회계 특성에 따른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런 규정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저희 아니고서는 설명드릴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에는 민간 투자 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작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받은 민간 투자 사업에서 사업을 받은 사람들의 회계 처리 있는데 우리처럼 정부처럼 사업을 허가해 준 사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회계 기준에서 마련해야 될 내용이고 저희가 사용수익권이라는 그 한정된 개념으로 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회계가 도입되고 가장 큰 화두인 연금에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자산은 엄청 큰데 부채는 잡고 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점 지적들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회계 기준의 베이스,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를 편람안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사회보장급여라는 기준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세션에서 임정영 회계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역에서 저희랑 지금 회계 처리가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입세스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을 굉장히 결론도출 근거에서 빵빵하게 담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분단 하나로 그냥 충당부채 잡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런 어려운 기준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재정 관리를 잘해보자 이거든요. 그러면 재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산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원가 정보는 지금 재정 관리 시스템에 바로 녹이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거든요. 얘를 좀 더 세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세부사업 원가 산출에 관련된 기준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관리에서 필요한 그 재무정보 산출에 관련해서는 연구 과제를 많이 진행해 주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재무제표에 담기는 정보가 될 때까지 그 정부예비학회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 국제 적합성 제고를 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타회계 기준과 불필요한 차이는 최소한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특성은 최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2009년에 그
기준을 마련하면서 특례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요.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기준이 일몰이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 질의 토의 시간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한소영 팀장님께서 국가 회계 기준에 현재 현황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는 2019년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의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임정혁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임정혁 연구원 큰 박수 좀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이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잘 안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그 계획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리고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2월 시점에서 ESSB에서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그 다음에 기묘한 비용, 그 다음에 리스, 공공부문 특유의 금융상품,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측정, 사회개발시설 자산, 그리고 유산, 이렇게 총 7가지의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하소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에 2019년 1월에 드디어 13년 만에 ECS 42호 사회보장급여를 승인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프로젝트는 총 7가지, 많기도 하거니와 저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추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익이랑 비교한 비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 4년 차에 지금 해당하는데요. 약 평균적으로 보면 한 프로젝트당 최소 3년에서 길면 10몇 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SSB에서는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 위에 수익하고 비교한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모여서 이제 공개 초안을 이제 그때 승인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이제 취합하게 될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공공부문의 측정 아래서 세 번째 정도가 또 역시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저기 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생략한 저기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ESSB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개념도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넣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저조차도 그렇지만 왜 우리가 저기 바다 건너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ESSB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무관리 강화라고 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걸 위해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재정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프로젝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익 프로젝트입니다. 수익 프로젝트 너무 이제 일반적인 명칭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공공부문의 수익 인식 원칙을 다른 체제로 개편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국가기준도 그렇지만 공공부문에서 수익을 나누는 기준은 이 수익이 교환 거래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비교환 거래에서 발생했느냐 이거를 중요한 중심 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수익 거래를 통해서 어떤 자원을 수취를 했는데 그 자원의 그 수취한 자원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비슷한 가치, 동일한 가치의 자원을 반대급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일단 수익 인식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입세스비가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그 공공부문의 수익 인식 원칙을 기존의 비교한 이 체계에서 수익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수익 의무가 없는지로 나누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입세스 23호 비교한 거래 수익에서 이제 그 비교한 수익의 정의로 가지고 있는 저 위에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요, 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동등한 가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공부문에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있었습니다. 동등한 가치,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받았는지,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알려면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텐데, 공공부문의 특성상 법령 목적이나 아니면 정책 목적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차에 이제 IASB에서 IFRS 15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제 개발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IFRS 15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 유형에 따라서 수익 인식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이제 없애고 보다 원칙 중심의 수익 인식 기준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익 의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입세스비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공공부문 수익 의무 접근법이라고 하는 수익 의무 개념을 차용한 이 접근법을 통해서 이 수익 인식 원칙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하고 개정의 어떤 수익 인식 기준을 판단하는 순서도를 정리해놨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산을 받았을 때 먼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동등한 가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한 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교환 수익 관련된 입세스, 다시 말해서 재화의 제공은 재화를 인도했을 때 수익 인식하고 용역의 제공은 진행 정도에 따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련 입세스를 적용했지만, 비교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자원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의무가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거나 이연해서 인식하거나 아니면 즉시 수익 인식하거나 이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예정이냐면 비교한 거래인지 여부는 묻지 않고요, 현재 의무 여부부터 먼저 물은 다음에 그 현재 의무가 있다면, 그리고 그 현재 의무가 수익 의무의 형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 수익 의무 접근법을 적용해서 그 수익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현재 의무가 수익 의무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을 이제 그 해당 약정에 나오는 조건 이행 정도에 따라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 수익 인식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인식 그 원칙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프로젝트는 비교한 비용 프로젝트입니다. 비교한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한 비용의 유형에는 살고장 급여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부르는 표현이지만 집합적 서비스, 우리가 저도 사례로 드는 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 서비스 같은 개별적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조비 아니면 출연비, 이렇게 국가가 어떠한 그 동등한 가치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비교한 비용에 대해서 그동안 입세스에서는 관련된 지침이 좀 부족하게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 이 입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입세스 같은 경우에는 IFRS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IASB에서 만들어진 이 민간의 회계 기준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다 공공부문의 특성을 입혀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저렇게 공공부문의 특성이 가장치한 비교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침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한 비용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비용 인식 원칙을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비교한 비용의 유형별로 익스스비가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2019년 동안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비용의 인식 원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자,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개인이나 가게가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만 관련된 비용이랑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국민이 어떤 한 개인이 앞으로 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연금을 그것들을 모두 현재 가치화해서 부채로 인식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익스스비는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요. 개인이랑 가게가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만 정부에게 이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과거 사건, 부채를 인식할 만한 과거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비용하고 부채를 인식하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비교한 비용 유형인 집합적 서비스, 개별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방 예산의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러한 국방 서비스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되는 예산을 모두 다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 비용과 부채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집합적 서비스와 개별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실제로 인도하기 전달하기 전까지는 비용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회보장급여와 비슷한 논리일 수 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국가에게 아직 그 서비스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게 미래 의무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서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 전까지는 비용이랑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이전 비용,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 익스펜스에는요 보조비나 출연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국가가 이 이전 비용을 제공하면서 그 이전 보조비나 출연비를 받은 자원 수령자에게 수익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아까 수익에서 보셨던 공공부문 수익 의무 접근법, 다시 말해서 IFRS 15에서 가지고 있는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차용한 그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하게 되고요. 수익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해당 자원에 대해서 내가 이전할 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상실한 시점 혹은 이전해야 될 현재 의무가 발생할 시점 그 둘 중에 빠른 날에 해당되는 비용이나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이시는 것이 익스스비가 현재 지금 꿈꾸고 있는 거의 다 지금 만들었지만요. 꿈꾸고 있는 수익이랑 비교한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수익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선을 쭉 나눠서요.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ED70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ED71인데요. 이 녹색으로 된 박스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수익 의무가 있는 수익 같은 경우에 적용할 기준서가 되고 수익 의무가 없는 기준서는 ED71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대칭되는 부분에 ED72 방금 말씀드린 비교한 비용을 위한 기준서에 적용이 저렇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5분 남았다고 말씀 주시면 그래서 간략하게만 또 다시 훨씬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리스 프로젝트인데요. 리스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IFRS에서 IFRS 16번 리스가 개정되어서 발표된 걸 아십니다. 이제는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IFRS 16 리스의 골자는 리스 이용자 해결처리의 사용권 모형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리스 이용자 해결처리의 사용권 모형을 도입하는 거와 이 익세스에서 이 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익세스비에서 지금
아까 입세스의 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IFRS하고 그러니까 입세스는 자기들의 기준서를 재개정하거나 개발할 때 IFRS와의 정합성,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SO 16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리스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입세스는 IFRS하고 다르게 리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에도 사용권 모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입세스 13 리스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위험보상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IFRS 16 같은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에 대해서만 사용권 모형을 도입해서 리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똑같이 금융 리스, 운용 리스를 구분하면서 위험보상 모형을 계속 적용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하고 다르게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의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요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모두 다 공공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볼 필요가 많다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 이 리스가 금융리스라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산이 양쪽 재무제표 어디에도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세스비에서는 사용권 모형을 리스 제공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나서 이번 12월 다음 주 EC 회의에서 그 향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기발설 자산하고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의 측정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입세스비의 개념 체계가 각 개별 입세스 기준서들에 비해서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서야 이제 입세스비 개념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측정 기준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원가나 시장 가치, 공정 가치, 그다음에 이행 원가 이런 식의 이런 측정 기준에 그 개념들이 그 전에 만들어졌던 개별 입세스의 측정 규정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보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자문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 센터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측정 기준에 관한 그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자산부채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저런 회계처리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가,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저 거래원가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게 맞는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될지 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와 차익원가, 차익을 통해서 차익원가가 발생했을 때 그걸 역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이제 이슈를 다뤘는데 아래쪽에 보이시는 차익원가만 말씀을 드리면 입세스에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적격자산의 차익원가 같은 경우에는 적격자산의 차익원가라 하더라도 모두 다 원칙적으로 비용화하는 것을 그 최종안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정부나 아니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차익 의사결정이 어떤 개별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중식으로 차익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차익 원가를 해당 개별 자산에다가 추적해서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은 이미 저희 전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용화가 아니라 IFRS와 같이 자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준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앞서 보시는 시사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입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공부문 실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회계 기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그다음에 공공기관 회계 기준이 서로 이게 통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의견, 다른 방향으로 서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입세스에서 만들고 있는 입세스비에서 만들고 있는 이 국제공공부문 회계 기준은 그러한 모든 사안을 고려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 가지 회계 기준이 한 군데로 모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센터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 회계 기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많은 의견도 제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국제공공부 회계 기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 연구께서 국제공공부문 회계 기준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그 세 번째 발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그 의료기관 회계 기준의 그 조화에 관한 연구로 같은 센터의 엄기준 연구원께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네, 엄기준 연구원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지정연구원 엄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 조화에 관한 연구인데요. 앞에서 큰 주제를 발표하셔가지고 되게 작아 보이시지만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조화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연구 목적,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비교하고 또 이 비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주도에서 이번 설립때 개설했던 국제 녹지병원인데요.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영리병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설립을 취소해서 지금 부산이고요. 이렇듯 의료기관은 의료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을 볼 수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이유는 투자자에게 변경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개선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기관은 공익법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을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공익법인 현황을 좀 보면 의료 목적이 지금 의료기관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전체 34,426개 공익법인 중에서 17% 공익법인만이 공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공익법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모든 공익법인을 아우르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회계 기준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같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서 공익법인은 제목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지만 대표성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비교 가능성 제고라는 재정 목적을 볼 때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예외 규칙 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일반적인 영리기업 회계 기준과 거의 유사해서 비영리 목적의 재무 보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회계 기준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양립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보다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통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례로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병원들은 모두 국가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공익법인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특수한 규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 회계 기준과 공익법인 회계 기준 서로 간에 상충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공익법인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회계에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넘어가고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인데요. 정부는 2017년 12월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마련해서 고시하였고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공익법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거기서 더 좁혀져서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A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은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B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개정을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총칙,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자산부채 평가, 주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재무상태표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도를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이라는 개정 대신에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나누고 또 사업 수익을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비용도 역시 사업 비용 그리고 사업 외 비용 그리고 사업 비용을 다시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보금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격별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주석에서 보고 있지만 이를 군대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구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2003년에 제정됐는데요. 2017 회계 기준으로 총 336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을 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에서는 대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에 대해서 재무제표 세부 작성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이만큼이고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역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변동표 대신에 기본금 변동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과 비용을 의료 수익, 의료 외수익, 의료 비용과 의료 외 비용으로 보고 있고, 보험자 단체, 심사평가원 같은 그런 보험자 단체에서 의료비 청구에 상감했을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미수금, 약품, 진료재료, 의료 분쟁 비용 등 의료기관만의 특수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회계 기준과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통점이 존재해야지 이 두 가지 회계 기준을 서로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일반 사항에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모두 기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요. 공익법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살펴보면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회계 기준이 적절히 개정되지 않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공통점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리고 법인세 특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 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서도 이원법인세를 인식하도록 하여서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똑같이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와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서 이원법인세나 금융리스 사항을 규정해 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항에서는
재무제표 종류, 회계 연도, 구분회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종류에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주석 세 가지로 작성하라라고 공지한 반면에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 변동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작성해라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서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경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사업 수익을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법인 회계와 병원 회계를 분리하고 병원이 2개 이상의 경우 병원별로 회계를 구분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사항을 살펴보면 재무상태표 구성과 자본, 선급금, 미수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으로 공익법인은 구분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서는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한 선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의료 미수금 계정을 사용해서 보험자 단체에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될 경우에 삭감 시점에 의료 미수금과 의료 수익을 상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 항목도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사업 수익과 사업의 비용, 반면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의료 수익과 의료 비용으로 나누고 있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사업 비용을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보험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걸 또 성격별로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원 수익, 외래 수익, 기타 수익으로 구별되어 있고 의료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실무지침서에는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무지침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일반적인 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을 보고 기본 회계를 준용하여 회계 처리해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기부금 수익으로 자본적 지출은 취득 자산에서 차감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과목인데요.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미수금, 재고자산, 과목, 그리고 의료장비, 의료사회 사업비, 의료 분쟁 비용 등 같은 특수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사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운용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금 변동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같이 기본금 변동 내역과 현금 흐름을 주석으로 삼고 또 작은 계산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법인 특히 의료기관 이 둘 모두 재무제표 작성 노력을 조금 경감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회계 연도에 특별한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충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병원의 회계를 의료 법인과 병원 간 구분하기보다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처럼 공익 목적 사업부과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의료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상태표 사항인데요. 의료기관 등 공익법인은 영리기업에 비해서 자본 구성이 단순하고 주주 지분, 그리고 자녀재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자본을 사용하기보다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같이 순자산을 변경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유사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은 자본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재산을 처분한 데 있어 제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어서 의료기관 회계 기준도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용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기본 순자산, 그리고 기본 순자산과 순자산 조정을 차감한 잔해를 보통 순자산, 순자산의 강한 성격을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손익계산서 항목은 앞서 재무상태표에서 의료 미수금과 그 선급금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어떻게 슬라이드에 빠져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선급금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상이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는 이유는 비유동 자산에서 선급금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동 자산으로 전환된다면 논리상 효율이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선급금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료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무료 미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의료수익을 상계해서 처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배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합리적인 경험률에 의해서 사각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배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이와 관련한 의료 미수금과 관련한 항목은 따로 구분해 놓으면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면 의료 항목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공익목적 사업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라서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위해서 사업 수익, 사업 비용 등의 분류를 제외하고 기타 분류했던 부분들은 하위 규정에 위임해서 너무 기부금 단체에 의한 회계 기준이 되지 않도록 또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기관 국고보조금은 공공병원이 반대 급수 없이 지급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선익 관련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기부금 수입으로, 자산 관련 보조금은 순자산 증가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기부금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 과목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의 개정 과목은 관리 운영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전체에 대한 회계적 구성방안을 살펴보면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 간의 차이점을 봤을 때 충분히 서로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보다 상위 개념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요.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각 비영리 단체에 대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부 회계 기준을 준다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 회계 기준은 개정 과목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여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시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익법인 34,000개 중에서 27% 수준인 9,100개 법인간의 공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보급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규정해서 공시를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공익법인 회계 전담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준이 담당 부처에서 제정되고 있는 만큼 회계 기준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요. 새로운 회계 기준에 대처도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법인 회계 전담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준 연구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의료기관 회계 기준과 관계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에 대해서 어느 분 발표든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견 받겠습니다. 너무 발표를 잘했는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질문이 없으면 제가 세 번째 발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재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사실은 공익법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기준 만드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기부금 단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거기 모금 비용도 있고 다른 데서는 모금 비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이제 기부금 단체의 초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이걸 이제 의료기관까지 포함을 하려면 아까 제안하신 거는 그러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좀 더 총론적인 걸로 기준을 좀 바꾸고 세부적인 것은 각 어떤 특수한 법인별로 별도의 기준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도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좀 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보편적인 회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의료기관 회계 기준과 비교해봤는데 향후에 사학기관 회계 기준, 타 비영리 기관 특징을 반영하는 회계 기준과 조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특수 분야 세부 회계 기준으로 이제 의료기관, 사립학교, 종교기관, 연구기관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사립학교 부분이 당연히 사립학교가 요 법적인 어떤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그게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은 사실은 일단 초중고를 생각을 하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설립만 법인이 했다는 거지 실제 초중고는 사실 대부분의 운영비가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게 거의 비슷해서 만약에 학교에 해당되는 기준을 만든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회계 취지를 보면 공립하고 사립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좀 여기에 사립학교 만든다면 공립이 빠진다면 그건 또 이상한 기형적이 되는 우리 회계의 실질만 보면 형식이 좀 달라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초중고 부분은 거의 사실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넓혀서 대학은 사실은 조금 이제 성격이 국립하고 사립하고 이제 다른데 근데 사실은 어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을 고민을 하려면 사실 대학도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관련되는 또 하나 회계 기준이 산하개념단 회계처리 규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어떤 식으로 이게 사실은 합리적으로 통합이 가능한지 다른 그런 고민도 나중에 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되고 센터에서 회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발전기금재단 총괄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자산의 증감에 해당될 경우에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쳐놓고 동안 기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산이 수용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에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15억으로 이제 보상을 받았을 때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나 재단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를 15억에 팔았는데 5억은 학교에서 이제 전용이나 다른 거를 쓰려고 다 예전에는 나눠줬는데 담당자가 받기에 가까이 15억을 전액을 다 기본 재산으로 넣어라. 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해서
소송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일 경우에는 뭐 그나마 기본재산 보전이 있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액일 경우에 지금 전국에 있는 서울 시내 빼놓고 지방에 있는 모든 자산은 다 감소가 이루어지는 판인데 이게 감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뭐 저기 기부를 받았든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해당되는 자산이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처분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또한가 이제 감액은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 토지는 그렇다 쳐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10억짜리 건물이 나중에는 사실은 노후화돼가 우선 1억도 안 되고 감가상각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넘어가는 법인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현행으로 보존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해당되는 진짜 세부적인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더 관심 있지 기준을 어떤 걸 세워가라고 테두리보다는 이런 실무적인 처리에 해당되는 게 참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 파악이 앞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혹시 법기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예, 고견 감사드리고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부분을 아우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또한 국고보조금액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주제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장 교수님 의견은 이제 지금 발전기금에 관한 얘기죠. 발전기금 재단. 이게 공익법인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온갖 종류의 범위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기금 재단의 굉장히 특수한 지금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총론에서 보면 이걸 하나로 아우르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이 비영리 조직들 공익법인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추후 많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예, 없으시면 오늘 첫 번째 일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해주신 한소영 팀장님, 임정혁 연구원님, 왕기준 연구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